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신냉전에 맞춰서 자국의 전력을 갖춰야만 자기들이 할 말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든다고 이제는 과거에 214 만들 때가 틀려요. 12척 사업은 큰 사업이고 우리한테는 큰 판이 지금 왔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판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들이 캐나다 국방군이 원하는 숫자가 전례 없이 12척이에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숫자, 현재 잠수함 숫자는 4척인데, 그러면 12척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과거 냉전 시절 때 미국하고 이제 끈끈하게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이제 바다 포함해서 어떤 방어하는 이제 작전을 많이 하고 이제 군사력이 좀 그때는 컸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이제 냉전 끝난 다음에 많이 쪼그라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뭐 사이가 캐나다하고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국방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건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제 국방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주 밑에 단계 방공망이 이제 북미 대륙에 노라드라는 방공망, 캐나다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폭격기를 막아야 되는 방공망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캐나다 북쪽에 뭐 땅이 크다고 보면서 많이 쪼개진 섬들이 많잖아요. 얼음 땅덩어리들. 그리고 이제 다 항해를 할 수 있죠. 거기 이제 수심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거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2척을 지금 요구하는 게 뭐 다시 신냉전이니까 꼭 최소 필요한 숫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12척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잠수함 그 판매나 도입하는 사업에서 12척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죠. 물론 이제 강대국들 이제 핵무기 보유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체 자국의 소요에 의해서 뭐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도입하는 사업이 있어도, 이거는 이제 수출과 수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척수가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판을 불리면서도 대한민국 방산의 또 다른 발전, 2단계, 2.5단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게 사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순수하게 해당되는 잠수함의 가격으로 따져서 24조 사업이에요. 뭐 흔하게 60조 얘기하는 거는 떡밥을 던진 거고, 그 MRO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그 돈이 이제 나오는 게 순수하게 24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오션에 해당되는 얘기죠. 원팀이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차량용 자주포 수출 기회가 오는데 이제 경쟁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사업도 미국의 차량용 자주포 사업도 10조고, 이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 방산그룹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북미 대륙으로 봐서는 다른 회사지만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지금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조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K방산이 뭐 두 업체죠. 하나 방산그룹하고 카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수십조에 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를 먹지 못해도 뭐 두 개라도 먹으면은 대한민국 방산은 전 세계적인 어떤 수주로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죠. 수주에 대한 금액이나 잠수함과 전투기급의 훈련기 사업, 그다음에 까다로운 미국에 자주포를 진출한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지금은 그래도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요. 폴란드하고, 크게 얘기해서 폴란드하고 아랍 에미리트에 치우친 거고, 동남아시아 몇 개하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큰 판이 지금 왔죠. 올해. 그리고 이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빠르면은 공통점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 사업,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의 차량용 자주포, 그다음에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일단 뽑는 게 6월 달이에요. 이게 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뭐 캐나다는 특히 미국이 늘려잡아서 선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간을. 그래봤자 올해 안에.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 뭐 해외 나라에서는, 방산 강국에서는 경쟁자가 아주 본격 등장하는 거고, 우리는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의 북극 변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뭐 전례 없이 러시아가 이제 뭐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나름대로. 아무리 뭐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90년대 이렇게 해서 2000년대 넘으면서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그 과거 냉전 시절보다. 그럼에도 잠수함은 상당히 보유 많이 하고 있고, 여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캄차카 반도, 그다음에 알래스카, 이제 베링에 있죠. 거기도 중요시해요. 장기적으로 북극 쪽에 어떤 그 자원 문제도 있고, 바로 이제 미국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잠수함 전력을 이제 끊임없이 초기에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끌어들인 게 중국을 끌어들였죠. 중국도 이제 좀 진출해라. 이게 자유 항해가 되니까 공해상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가 이게 해상 수중 전력이 지금 이 현재 뭐 빅토리아급이라고 노후화된 잠수함 4척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실무자들, 국방 실무자들,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 실무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뭐 역할을 해달라, 그런 실무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쌓여왔고, 자기들도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2척 사업을 이제 발제하게 됐고, 자 그러면 12척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대서양 방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서양 방면에 고정 배치 4척, 태평양 방면
태평양면에 4척, 그다음에 북극에 4척 해서 3, 4, 12가 된 거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확보가. 근데 급한 대로 8척까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4척은 하나의 옵션으로 남겨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북극 쪽 전력인데, 그러면 캐나다의 땅을 지도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태서양에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잠수 속도가 있어서 수중에서 이렇게 해서 북극 쪽에 거쳐서 알래스카 거쳐서 태평양으로 투입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뭐 난동을 피웠다,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은 견제 들어가야 되니까 멀리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12쪽 사업은 여기 수주에 경쟁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신냉전에 맞춰서 자국이 전력을 갖춰야만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등장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는 거고, 우리 할 바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북미 대륙의 방어력 이거를 같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라. 어떤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싫다, 돈이 들어간다, 우리 뭐 복지비를 더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찝쩍거리지 않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12쪽 사업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오션이 오타와 시내 광고까지 하며 강하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저도 이게 오타와 시내 광고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제 5개 간판이겠는데 좀 전례가 없죠. 하나오션이 이렇게 돈을 쓰나? 과거에 대우 DSM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산업 그 돈 빌려 쓴 거에 대해 갚지 못해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법정 관리 같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매입이 됐죠. 하나그룹으로, 방산그룹으로.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요 질문 내용 자체는 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 물론 유럽에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지상군 무기체계 사업 때 뭐 그런 비용을 많이 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캐나다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캐나다까지. 근데 이 자체는 순수하게 이제 요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그 비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사업 같은 데서 돈을 따로 이제 모아서 지출합니다. 쓸 땐 쓰는 거죠, 돈은. 상징성은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제 하나 오션 얘기로 넘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기존의 대우 DSME의 상선 같이 만들던 그 안에서의 일부분이었죠. 이 군함을 만들거나 잠수함을 하는 데는 특수선 사업부는 극히 일부고, 수익을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일반적으로 내봤자 10%에 불과하다. 전체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10% 최대치를 잡아도. 그래서 자기들이 입지가 많이 좀 어려웠죠. 존재감도 그 안에서도. 옛날 대우 DSME 때. 그러다가 이제 하나 오션으로 이름 바꾸고 사명 바꾸고 회사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원래 같은 그 하나 방산그룹, 전통적인 주 한화, 한국 화약이 아니잖아요. 흘러내려온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져왔잖아요. 그건 새로운 대표한테, 회장한테, 부회장한테 뭔가 보여야 되거든, 자기들도. 그 경영진들이, 임원들이. 그리고 사업이 마침 큰 사업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따야 되는데, 사실 뭐, 잠수함 자기들이 특화된 업체이긴 하지만은, 과거 대우 DSM 때. 근데 12척 가지고 이 뭔가 이 특수선 사업부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외 수출은 이제 이 지금 캐나다 사업이 12척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호주 사업에서 실패했던 수상전투 이 부분을 또 이제 만회를 해야 되죠. 최고 경영진한테 그걸 이제, 우리 배도 잘 만들어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엔지니어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해군의 KDDX 사업. 이것도 따야 돼요. 사실상 또 비공식적으로는 대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미 HD 현대를 제껴버리고 사실 이거를 수주를 받는 거로 좀 돼 있어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두 가지 투트랙, 해외 수출 사업, 그다음에 내수 사업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사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인정을 받고 최고 경영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업들의 어떤 여유가 생겨서 생존성을 이제 강화돼서 방산 그룹에서의 위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항공 우주 분야, 뭐 카이 같은 걸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제 그룹화 안에서 이제 순번을 매일 거 아닙니까? 누가 실적이 좋고 어디가 뭐 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견뎌내기 위해서는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 12척 따야 되고 KDDX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카이가 자기들을 매입을 하더라도 카이를 이제 막내로 쳐버리고 자기는 중간 정도는 되게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죠.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왜 일반 순수하게 돈으로 따지면은 잠수함 수출 사업은 좀 그래도 좀 남는 게 있는데, 12척 사업. 근데 자기를 내수라고 할 수 있는 해군의 KDDX 사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자 사업으로 이제 떠안게 생겼어요. HD현대하고 경쟁하던 아주 심각하게 하던 것도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사실상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KDDX 한국형 구축함 이지선. 근데 이게 그 방사청 머리 쓰는 게 있거든요. 원가 계산에 대해서 최소한 금액을 딱 깨놔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니까 업체가. 그러니까 낮추다 보니까 이거 남는 게 없네? 이거 상징성만 있네? 배만 만들어주면 우리 손해보는 것도 많네? 지금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죠. 언론 기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낼 수도 없고 통제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오션에서 내지 말라고 이제 절대 막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하나오션이 아주 뭐 좀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은 지금 캐나다 사업도 따야 되고 KDDX 사업도 따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번 수주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뭐 흔하게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납기일이죠. 이게 지금 북미 대륙의 어떤 방어 전력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뭐 유럽에 생산하는 무기 체계나 특히 뭐 캐나다나 미국이 생산하는 거는 뭐 시간 많이 끌었어요. 그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 국가들이 전쟁을 어떤 겪지 않아서 다행이지 뭐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운이 좋았죠 그동안에 냉전 시절 때. 근데 근본적으로 빨리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영국에서 퇴역시킨 빅토리아급 1990년대 도입한 내척이 문제가 많았던 게 성능은 뭐 그 당시에는 좋은 재래식 잠수함인데 중간에 운영하면서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사고들이 많았어요. 뭐 불도 나고 다 태워먹고 그 잠수함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알려진 거는 한 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척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광범위한 그 지역을 다 초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납기가 상당히 강조가 되죠. 그들이 캐나다 국방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2032년에 줄 수 있다. 일반함을. 근데 독일 쪽은 2035년.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장점은 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점수 배정받는 데서 이제 뭐 가점은 돼도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전 플랫폼이라는 거는 좀 말이 좀 과한 게 대한민국의 장보고 3 배치1 실전 배치 들어가서 지금 운영한 게 10년을 좀 못 넘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걸 검색을 안 해도 2018년도 말에 10월 달에 그 당시 윤 대통령 있을 때 진수식을 이제 했고 그러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냥 그게 숫자를 따져보면 10년이 안 넘었잖아요. 초도 제품. 그래서 뭐 실전 이게 뭐 확보가 되고 문제 이게 뭐 플랫폼이다? 왜냐면 10년 좀 지나면서 지금 배치 배치 2 두 번째 잠수함도 이제 뭐 건조해서 배치되고 있는데 실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걸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뭐 실전 플랫폼이 대단하다 하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배적으로 큰 사고, 이제 뭐 이런 사고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제 존재하는 클래스, 장보고 3에 준하는 이제 수출품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운영하는 데서 괜찮다. 근데 자세한 것들은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생산 체계는 그거는 뭐 저도 뭐 하나오션을 뭐 여러 차례 그 잠수함 생산하는 데를 가봤는데 뭐 상당히 뭐 잘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접하면 웅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든다고 이제는 과거에 214 만들 때와 틀려요. 장보고 2 때는 어떤 이 건조 능력이나 이걸 이제 건조 납품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납기를 지키고 하나오션이 그건 잘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선전하고 홍보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얘기고 현지를 또 이렇게 와서 초청해서 많이 보게 했었고 오픈을 해가지고 내부도 들어가고 운영도 살짝 해주고 시험 그 테스트 주행 여기서 수중에 움직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성능은 뭐 이렇게 자랑을 해도 뭐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고 상대적으로 독일의 212CD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이걸 발주하는 나라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느낄 때는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출발하면은 좀 유리한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도산 안창호함 항해와 유관순함 창정비 성과는 캐나다에 어떤 사업적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도산 안창호가 이제 그 먼 거리를 간다고 해서 출발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해군 분야에서 방산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재래식 잠수함인데 드물어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그거를 속도가 시속 뭐 평균 빨라야 50km인데 우리 일반 자동차를 얘기하면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14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수를 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북한하고 지금 북한 대비해야 되는 게 엄중한데 그거를 방산 수출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한 척을 빼가지고 보낼 수 있느냐. 더욱이 이게 탄도탄 500km짜리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 화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실무자들이 있어요 군에서는. 근데 방산업계하고 연동된 또 방사청 입장에서는 그 해군의 또 이런 수출 증진을 또 담당하는 또 부서가 있는데 장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갖다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원잠도 아닌데 아주 그냥 순탄하게 오지 않았느냐. 자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군의 노력과 지원 하나오션 사업에 있어서는 참 이게 국가적인 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 없이 우리 해군의 제품들 중에 이런 수중 전력이 처음으로 수출을 기대하는 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대한민국 해군도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하고 있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죠, 이번에. 일단은 방사 수출에 있어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사업의 승부는 어떤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큰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 납기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뭐 독일의 212 CD급에 비교해서 뒤지는 부분이 없어요. 성능이 더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독일제에 준하는 그래서 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떨어진다 아직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워낙 그 작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해역, 수역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전례 없는 잠수함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냉전 끝난 다음에 12척이 산업협력
일반 민간 분야 협력과 현지 투자. 근데 그동안 이제 대서특필된 거는 자동차 분야를 공장을 세워달라. 그럼 독일 쪽에도 동시에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 수정 제안서를 수정을 좀 해달라. 좀 긍정적인 면으로 서로가 이제 급하게 대외적으로 이거를 떠들다 보니까 급하게 마감을 했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좀 갖고 빠진 부분이 있을 테니 우리도 캐나다도 필요하고 너희 지금 경쟁에 들어온 대한민국 너희들도 뭔가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빼뜨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써서 줘라. 그래서 이번 4월 29일까지 제출하는 걸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오션만 이게 실수한 게 뭐 아니고 빠뜨린 거 아니고 독일도 이제 빠뜨린 게 있을 테니까 보강도 해야 되고 캐나다는 하나 더 뺏어먹기 위해서 보강을 해서 다시 제출해달라. 추가할 게 있으면 해라.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4월 29일까지 내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개요를 다시 받았어요. 이 보완을 하나 하는데 어떤 분야를 보완을 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산업 분야, 그다음에 로봇, 뭐 AI 이게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첨단 산업들이. 근데 캐나다가 특히 항공기 제조 강국이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대표 업체였던 범바디어가 좀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회사가 9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그룹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아치우고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범바디어사로 이제 쪼가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을 이제 시켜야 되는 이제 이유도 있어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2차 대전 이래로 2차 대전 때부터 미국의 하청을 받아서 이 항공산업을 발전을 잘 시켜왔고 많이도 만들어 팔았고 그래서 이 동부 쪽에 소위 몬트리올 쪽에 공장, 범바디어 공장이 있고 뭐 오타와 쪽에도 있고 저는 뭐 다 가봤는데 그게 하나의 또 이 캐나다에 부활을 시켜야 되는 산업 분야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도 항공 강하잖아요. 그 제조 산업이.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막 올라서고 있고 KF11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노리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너희들도 제안을 해라. 제안세.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저는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점수를 따냐 안 따냐. 그 다음에 일반 산업 분야에서 AI, 드론, 뭐 때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 한 10가지 되는데 그 핵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 6가지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상징성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KF21이라는 존재감이 상당히 이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독일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왜냐?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이후로 이 전투기 산업을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도와줌으로 인해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게 대부분 1955년도 이후에 미국의 면허 생산, 팬텀기까지 F4 팬텀기까지 그 이후로는 영국 주도의 공동 개발.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의 독자 모델 전투기는 2차 대전 이후로 없습니다. 다 공동 개발이나 면허 생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2015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만 10년 만에 완성시킨 KF-21이라는 게 이걸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역사가 길지는 몰라도 2차 대전 때 전투기 강국이었잖아요. 뭐 메사추미트 BF-109 그 전투기는 뭐 전 세계 최대로 만드는 3만여 대를 만드는 전투기로 이 전투기 강국이었는데 그건 프로펠러 시대 때고 지금의 최신 전투기를 보면은 우리는 후발국인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제 상당히 올라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자기들이 해봤던 항공산업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분석하면서 독일한테 빼먹을 게 뭐가 있고 항공산업 대한민국한테는 어떻게 뭔가 해서 공동 진출을 할까? 공동 개발할까?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흥미롭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캐나다와 같이 뭐 하는 거,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6월달 이후에 하나오션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출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일본은 95%라 그래요. 에너지를 거의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의존율이 95%라 그러니까 일본은 압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에는 일본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비축유가 230 뭐 며칠인가 그렇게 지금 비축되어 있다 그러는데 뭐 또 어떤 그 분석가들은 그 정도 안 될 거라는데 뭐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석가의 얘기에 의하면은 3월 26일 날 국가가 비축미를 한 8천만 배럴 정도 이제 방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민간 비축유하고 동시에 이제 일어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달 45일 정도 쓰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월 정도에서 또 비축률을 풀면은 그게 또 한 뭐 50일 정도 될 거고 그건 2번 정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당장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비축률을 이제 풀고 나면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느냐?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입가가 더 높아졌다 했을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용해야 될 양을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비축류를 사용했던 걸 다시 비축해야 되니까 더블로 이제 수입량이 늘어나는 거지, 수입량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엔저로 가겠죠. 엔저로 가게 되면은 엔저로 인해서 수입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돈은 더 많이 들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엔저니까 또 해외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그게 물가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 물가를 높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높아가느냐. 뭐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 4%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한 7, 8월 정도 가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물가 높아져. 엔저로가, 그 다음에 금리도 높아져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게 되면은 일본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 안보 위기로 볼 수준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일본이 과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일본의 해상자위들 파견하라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일본이 그걸 끝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도 꽤 이제 하나의 관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와 해상 운송 차질이 겹칠 경우 일본 제조업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산업 경쟁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달러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엔화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엔저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엔저로 가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중으로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또 이제 해외 물가, 수입 물가를 때문에 그게 일본에 들어오면은 제조업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왜냐 물가를 제대로 올릴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팔리면 괜찮은데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조업이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영세 기업들이 지금 막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폐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일본에게만 꼭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한국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텐데 그 영향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면은 내가 볼 때 일본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엔저 수입 물가 상승 속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정 양을 수입해 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을 팔아서 달러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게 엔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저로 가게 되면 엔화가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물가를 올리고 이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는 인상해야 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에너지 수입국인데도 일본이 더 크게 흔들린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제 일본은 방금 얘기했듯이 호르무즈 해협에 95%를 의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큰 거고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35%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한 70%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양이 일본보다 훨씬 적다. 이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 단순 의존도 측면에서도 일본의 리스크가 더 큰 건 확실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 구조하고 환율 그리고 정책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산업 구조가 사실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은 거의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돈을 벌고 달러를 벌고 이거는 일본 국내 기업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겠지만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엔저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물가를 높이게 되고 물가를 높이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산업 디프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환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아서 그게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엔저로 가지 않을 텐데 이게 대기업들이나 개인들도 해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든 돈이 달러가 국내에 들어와서 엔화를 사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산업 구조의 아주 특징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한국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뭐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벌더라도 달러가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자국 통화를 구매를 해야지 그게 뭐 앵고로 가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대부분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그게 또 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는 훨씬 더 일본이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어떤 산업적,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산유국들이 한국하고 지금 협력하려고 막 어떻게 서로 그쪽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오고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들려오죠.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의 방위산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중동의 산유국가들이 지금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취약해졌잖아요. 한국의 미사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목숨과도 같은 거죠. 중동의 산유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딱 손을 잡고 한국이 군수물자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석유는 최우선 순위로 한국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런 게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이 잘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특히 중동의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은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지만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리스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무기 수출하면서 석유를 우선적으로 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되면은 우리는 석유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정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더메기전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하나 썼는데, 지난번에 한일 역전 책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일 역전을 확실하게 이룬 두 가지 영역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반도체 확실하게 한일 역전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디지털화가 뭐 세계 톱 클래스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에서는 한일 역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책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한국이 앞으로 일본을 계속 리드해 나갈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는 한일역전 TV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건강상의 이유도 큰 이유였습니다.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새롭게 스타트해서 꾸준히 이제 또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니까 한일역전 TV도 찾아주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건강하게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